오늘 먼저 민주당 선대위에서 공동 총괄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 모시고 선거대책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엄청 바쁘시죠? 선대본부장이 제일 바쁜 자리 아닙니까? 예, 이것저것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선대본부장이면은 전부 다 지휘합니까? 예, 본부를 함께 저희가 예.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본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또 총무본부나 또 사무총장으로서 전체 상황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경선 기간에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어때요? 윤석열 후보가 되기를 바랐습니까? 글쎄 저희 입장에서는 뭐 누가 되는 것은 그 당의 사정이긴 한데 예. 경선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가 됐습니다만은 알려진 것과 다르게 대단히 이제 사회적으로나 또 이 정치의 어떤 전반적인 지식 측면 이런 것들 수많은 토론회를 보니까 저희 예상대로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과연 이 중요한 시기에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는 판단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뭐 저희가 한 얘기 아니라 상대방의 그다음 홍준표 후보가 한 얘기인데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돼서 26번의 말실수, 실언, 사고를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준비 안 됐고 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후보로서의 자질과 경리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그 경선 후보 선출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이런 그 자신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된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둘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일단 선출된 후보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경선 과정의 문제점들을 국민들이 다 파악하셨고 준비 부족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어찌 됐든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또 일반 국민들 그런 윤석열 후보를 찍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여론조사 해보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보다 더 지지율이 높게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 뭐 여론조사라는 것이 일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한때 정장 지지도가 20%를 앞섰던 적도 있고 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누구하고 해도 다 앞섰던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수치로 나타났지만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구나. 또 우리 이재명 후보를 통해서 그런 점들을 새로운 정책과 민생과 비전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또 의지도 더 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전당대회라는 걸 치르게 되면 아주 격렬하게 치르면서 이제 서로 지지자들이 최대한 동원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최고조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희가 갖고 있는 조사단 최근에 벌써 2, 3일 지나고 조금씩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저희하고 근접한 수치에서 다시 경쟁을 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렇게 경선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민의힘도 민주당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대했던 만큼 컨벤션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원팀을 만드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10월 지나서 11월 돼갖고 출범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다 원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선.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심을 10% 이상 앞섰던 득표를 한 게 홍준표 후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당심을 앞서서 이제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저희 민주당의 경선 룰에 의하면 사실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홍준표 후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심을 중시하기 때문에 210만이 넘는 그 선거인단을 가지고 했는데요. 민주당 룰을 그쪽에 적용했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컨벤션 효과가 아직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려나가도록 하고 또 윤석열 후보 쪽에 원팀은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경선 끝난 바로 직후에 그 다음날 비리 대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걸 공식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차츰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여러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도 나중에 민주당처럼 합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진행을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범여와 범야가 다 합쳐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경선의 격렬함과 경선 직후의 발언을 봐서는 여러 가지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잘 안 될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니면 안 됐으면 하십니까?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홍준표 후보는 대체로 자기 얘기를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얘기했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서 이제 민주당이 좀 염려할 만한 부분이 그래도 그 전에 20, 30대 청년층은 민주당 지지가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어떤 여론조사 보면 청년층 지지도도 뒤지는 걸로 그렇게 나왔어요. 혹시 그 부분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아주 아프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또 30 합쳐서 2030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또 20은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대적 특성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이제 부족했던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을 건 듣고 또 그 세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변화의 요구들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 2030과의 여러 가지 소통과 또 그들을 위한 일자리와 여러 가지 비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데 2030의 뒤지는 한 방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금 신뢰를 얻어 나가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윤 의원께서 청년층이 민주당을 조금씩 떠나간다면 가장 큰 이유가 뭐인 것 같습니까? 보시기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그 세대적인 특성도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 우리 경제 상황이 극심한 양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자기 역량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사다리들이 많이 무너져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공정으로 좀 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그들에게 좀 더 기회를 주고 또 공정성을 갖다 부여하고 역량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다가 좀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좀 총체적으로 같이 준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대위에서는 기존의 청년본부 외에도 청년 플랫폼을 이번에 구성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당에 2030 젊은 의원님들이 한 5분 정도 계시고요.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젊은 리더들을 갖다가 함께 미래의 지도자로 모아서 청년층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또 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일자리에 가장 우선 정책을 뒀고 그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는데 그 노력에 비해서 이렇게 청년들의 지지는 그만큼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끝나고 나서도 민주당이 좀 반성을 하면서 내로남불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그 후유증도 청년들을 실망시킨 부분이 있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또 다시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법무부에서 독자적인 어떤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마 법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송영길 지도부가 지난 5월달 전당대회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오만, 일방 독주, 내로남불이 있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성찰하고 사과하고 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일정한 사과 표명을 했고 또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소통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족했던 부분들 또 지금 청년 세대들이 가장 답답해하고 원하는 것들 이것을 꼰대식으로 가르치는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는 자세로 우리 이재명 후보가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 이번 대선이 아무래도 MZ세대 또 2030의 표심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후보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수사 빨리 좀 털고 가야 할 텐데 오늘 이재명 후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당에서도 그런 부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까? 일단은 후보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구체적인 얘기는 함께 논의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 후보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은 소위 대장동, 화천대유 그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 비리 의혹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많이 보도되고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비해서 후보가 직접 연관된 거는 하나도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의구심만 제기되고 있고 이미 검찰에서 수사해서 주요 증인들은 다 이제 신병을 확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아쉬운 건 검찰이 좀 더 신속하게 이건 대선에 미친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 비자금 수사하다가 뭐 영향 미칠까 봐 중단한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면 빨리 좀 그 신속하게 수사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궁금증들, 의혹들을 해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고발 사주 의혹이라든지 여러 개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본인은 대선은 뭐 일종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족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러면 가족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합치면 한 10건 정도 됩니다. 본인이 6건, 부인이 2건, 장모가 2건 해갖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사가 좀 되면서 조금씩 실체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의혹만 뭉게구름처럼 제기됐지 사실 그거에 대해서 규명된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보께서 관훈 토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검찰이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반영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조건을 말씀하셨죠. 수사가 미진하다면, 예. 미진하다면. 세 번째 내용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같이 예. 집어넣어서 부산저축은행 뭐 사태 문제 여러 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다 같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미진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러면 양쪽 다 똑같이 특검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동시 특검은 또 반대하는 입장이죠. 동시 특검이 되면 이제 저쪽은 이미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예. 특검을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종의 지연 꼼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그 수사는 지금 뭔가 진척이 잘 안 되고 있고 계속 의혹만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좋은 건 첫 번째는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직접 관련도 없고 모든 의혹들이 사실은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게 계속 미진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이후에 그 윤석열 후보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특검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아이디어도 많고 추진력도 있고 이런 분이라서 뭐 음식점 허가 총량제라든지 또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불쑥불쑥 이렇게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당과 이렇게 또 선대위와 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특검 부분도 혹시 본인이 불쑥 던진 건 아닌가 궁금해서요. 그건 제가 직접 오늘 얘기하신 거라 문의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뭐 최소한의 논의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구체적인 어떤 의미나 또 함축된 내용들은 좀 더 한번 물어서 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을 직접 얘기를 하시죠. 정책통이라고 할 정도로 걸어다니는 정책통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음식점 총량제도 있고 재난지원금에 다시 전 국민 그 지급 문제도 있고 지역화폐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완전히 비교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책이라는 걸 제안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통 아니냐, 빈깡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책에 있어서는 그래서 빈깡통과 이 정책통과의 뭐 대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전혀 정책 의제를 제안하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이재명 후보는 많은 의제를 제안했죠. 하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과연 잘 조율해서 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 측의 재정 당국에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가 불협화음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앞으로 5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 민생과 정책과 비전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재정 당국은 정부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책임지는 그런 그 당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를 여러 차례 해서 저희가 서로가 같은 결론을 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50조 제안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가 된 게 선출이 나서 갑자기 50조 제안을 했어요. 올해 예산이 과연 얼마인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추경으로 갑자기 한 2달 만에 하자. 이것은 정말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그냥 막 던지는 그런 정책이라 이건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정책, 비전 이런 얘기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쌓아나온 대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당의 지지도도 역시 이제 대선 기간에는 후보의 지지도와 바로 직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요소수 때문에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예, 오늘 뭐 일부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에서 이제 요소수 일부가 이제 좀 아마 반출이 허가가 돼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한 2달 분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간을 확보하고 나서 또 좀 더 다변화해서 요소수를 갖다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한 그런 거에 대한 성과들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사전에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 당국에서 아니라거나 대처가 미흡했다면 그것은 질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제 국민들이 막 더 줄 서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도 직접 뛰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종종 나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공동총괄선대본부장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 만나봤습니다.